정서윤? 정서윤 맞지? 실종된 딸을 찾으러 파출소에 뛰어든 순간 순찰복을 입은 한 남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남자는 6년 전 헤어진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자신이 임신한 걸 숨겨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새벽 5시 문정동 골목 어귀의 작은 분식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정서윤은 잠에서 깨자마자 딸 다온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은 없었지만 아이의 얼굴색이 어제보다 창백해 보였죠. 서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온은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황달이 심했고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대학병원에 다녀야 했죠. 의사 선생님은 당장은 괜찮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고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다온이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죠. 아이의 웃는 얼굴 옆에는 텅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엔 누군가가 있어야 했어요. 서윤은 사진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어요. 6시가 되자 다온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첫마디로 엄마 배 아파라고 했어요. 서윤의 얼굴이 굳었죠. 간이 안 좋은 아이들은 자주 복통을 호소한다고 들었거든요. 서윤은 침착하게 아이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붓지는 않았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죽 끓여줄게. 서윤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온은 엄마의 표정을 읽는데 천재였어요. 6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가 걱정할 때를 정확히 알았죠. 엄마, 나 괜찮아. 진짜야. 다온의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다니. 서윤은 다온을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몸에서 약 냄새가 났습니다. 매일 먹는 간 보호제 때문이었죠. 7시에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문정동은 오래된 동네라 단골 손님이 많았죠. 다들 서윤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서윤아,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애는 괜찮아? 김 여사가 물었어요. 김 여사는 옆집에 사는 60대 아주머니로 서윤을 딸처럼 챙겼죠. 네, 괜찮아요.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서윤은 밝게 대답했지만 김 여사는 서윤의 눈 밑에 짙게 깔린 다크서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애가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옆에 있던 박 여사도 거들었죠. 그러게. 애 아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 애를 두고.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밥을 마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9시쯤 다온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서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죠. 다온이가 요즘 자주 멍하니 있어요. 친구들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너무 놀라요. 어제는 문 닫는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온의 병이 심리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아빠의 부재 때문일까요? 서윤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죄송해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온이는 착한 아이예요. 그저 좀 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분식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한쪽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죠. 서윤은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6년 전 받은 결혼 반지였어요. 반지를 보며 서윤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청혼하던 날.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어머니 인숙이 찾아온 후 모든 게 무너졌죠. 내가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거야. 당장 사라져. 인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은 그때 이미 임신 2개월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말할 수 없었죠. 민호가 어머니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민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윤은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다온이가 전부였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서윤은 정신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떡볶이를 젓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썰었죠.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다온의 약값을 내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잠깐 한가해진 틈에 서윤은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꺼내봤습니다. 다온의 간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아직 이식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는 해둬야 한다고 했죠.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 이식. 그 두 글자가 너무 무거웠어요. 서윤은 당연히 자신의 간을 줄 생각이었지만 검사 결과 서윤은 공여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혈액형은 맞지만 간 조직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다온에게 간을 줄 수 있을까요?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온의 아빠 민호만이 가능하다는 걸. 하지만 6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민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찾는다 해도 민호가 다온의 존재를 받아들일까요? 저녁 6시 어린이집에서 다온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았죠. 엄마, 오늘 친구들이 아빠 자랑했어. 다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어? 아빠랑 축구했대.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어. 다온의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다온이 지켜줄게. 하지만 서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다온의 병이 악화되면 그 빈자리를 채워야만 한다는 걸. 밤 9시 다온을 재운 후 서윤은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온이 깰까봐 이불을 물고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서윤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병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창밖으로 문정동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가 되겠지. 다온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분식집에서 일하고 병원에 가고. 하지만 서윤은 몰랐습니다. 내일이 모든 걸 바꿀 운명의 날이 될 거라는 걸. 6년 만에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만남이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자정이 가까워지자 서윤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온 옆에 누워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가끔 숨이 불규칙해질 때마다 서윤의 심장도 불규칙하게 뛰었죠. 서윤은 다온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다온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지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다온을 깨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다온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죠. 아이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팔을 높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달리기 할 거예요. 1등 할 거예요. 다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온에게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했거든요. 간이 약한 아이들은 쉽게 지치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다고 했죠. 서윤은 다온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온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응원할 테니까 천천히 뛰어도 돼. 다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금세 다시 밝아졌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위해 김밥을 쌌어요. 계란 지단을 얇게 붙이고 단무지를 가지런히 썰었죠. 시금치는 참기름에 볶아 향을 냈습니다. 평소엔 분식집용 김밥을 대충 먹였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운동장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나온 집이 대부분이었죠. 다온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오늘 일찍 와줘. 달리기 할 때 꼭 봐줘. 다온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분식집도 열어야 했어요. 점심 장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같은 시각 문정파출소에서는 경찰관 민호는 새벽부터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문정동 일대에서 아동 유괴 미수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용의자는 40대 남성으로 주로 행사가 있는 곳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노린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특히 오늘 같은 주말 행사장을 조심해. 강민호 순경, 어린이집 운동회 쪽 중점 순찰해. 팀장의 지시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순찰복을 단정하게 입고 파출소를 나섰어요. 35살의 민호는 이제 경찰 생활 7년 차였습니다. 6년 전 서윤과 헤어진 후 민호는 일에만 매달렸어요. 연애도 결혼도 생각하지 않았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윤의 빈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서윤은 분식집을 열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운동회는 11시에 달리기가 있다고 했어요. 서윤은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죠.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고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이집 운동장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운동장 구석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바로 경찰이 찾던 아동 유괴범이었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평범한 아빠처럼 위장하고 있었어요. 다온은 화장실에 가려고 운동장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상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다온은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자는 다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꼬마야,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온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가 운동장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민호는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즉시 추격을 시작했죠. 거기서 경찰이다. 민호의 고함 소리에 남자는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부모들은 혼란에 빠졌죠. 다온은 그 혼란 속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무서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온은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사람들에 밀려 방향을 잃었죠. 결국 다온은 운동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다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다온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이 약한 다온에게는 이런 스트레스가 치명적이었죠. 민호는 범인을 놓치고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다온이가 없어졌어요. 아까 그 남자 근처에 있었는데.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는 즉시 무전을 쳤고 주변 수색을 시작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온은 골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의식도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민호는 골목을 하나하나 뒤지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한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요. 분홍색 운동화였죠. 민호는 직감적으로 가까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얘야, 어디 있니? 경찰 아저씨야. 민호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고 마침내 쓰레기통 뒤에 웅크린 다온을 발견했죠. 다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민호는 즉시 다온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축 늘어졌죠. 괜찮아. 이제 안전해. 아저씨가 도와줄게.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다온을 안고 파출소로 뛰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민호는 다온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따뜻한 물을 먹이고 담요를 덮어줬죠. 하지만 다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 연락처 확인해. 빨리. 민호가 동료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온의 가방에서 연락처를 찾았고 즉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파출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손에서 김밥이 떨어졌어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뛰쳐나갔죠. 다온아, 우리 다온이. 서윤의 절규 같은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파출소로 향하는 동안 서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파출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서윤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앞치마에는 김밥 재료들이 묻어 있었죠. 서윤의 눈은 미친 듯이 파출소 안을 훑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온을 돌보고 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그 어깨의 넓이, 고개를 숙인 각도, 머리카락의 결까지도. 민호가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민호의 입가가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서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옆 벽을 짚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다온이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다온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를 품에 안으며 흐느꼈죠. 다온아, 엄마야. 괜찮아. 다온은 엄마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숨은 가빴고 얼굴색도 좋지 않았어요. 민호는 서윤을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놀라움, 그리움,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아픔까지.
6년 만에 만난 서윤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빛나던 눈빛은 지쳐 보였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그리고 민호는 다운을 다시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운의 눈매가, 코가, 입술의 모양이 어딘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서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호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맞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6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서윤은 민호를 보지 못한 채 다온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어요. 비틀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네, 제 딸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온을 품에 안는 순간 서윤은 얼굴을 들었어요. 그리고 민호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파출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깨뜨렸어요.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른 것처럼 침을 삼켰어요. 그리고 겨우 속삭이듯 말했죠. 서윤아? 그 한마디에 담긴 6년의 그리움과 원망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윤은 민호의 시선을 피하며 다온을 더 꽉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엄마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죠. 민호는 한 발짝 다가섰다가 멈췄습니다. 경찰관의 의무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그 행동을 3번이나 반복했죠. 아이, 쇼크 상태입니다. 일단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시죠. 민호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썼지만 끝이 떨렸어요. 민호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흔들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죠.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다온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서윤은 한시도 아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민호는 뒤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해서.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구급차 안은 좁았습니다. 서윤과 민호는 다온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차가 출발하자 약간의 흔들림에도 두 사람의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했어요. 서윤은 창밖만 바라봤고 민호는 다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서윤이 여기 있지? 왜 아이 엄마가 된 거야? 6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죠. 그때 구급대원이 다온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해요. 기저질환이 있나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선천성간 질환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가 아픈 아이였다니. 그제야 다온의 창백한 얼굴색과 파란 입술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다온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다온을 데려갔습니다. 서윤은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어요. 손톱을 물어뜯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 또 손톱을 물어뜯었죠. 민호는 벽에 기대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6년 전의 서윤은 늘 밝게 웃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서윤은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무엇보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없다는 게 민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50대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죠. 보호자분이세요? 서윤이 후다닥 다가갔습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다온이 괜찮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급성 스트레스로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선천성 간 질환이 있는 아이가 이런 충격을 받으면 매우 위험해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서윤을 붙잡았어요. 서윤의 팔을 잡은 민호의 손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6년 만의 접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민호가 대신 인사했어요. 의사가 돌아간 후 복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나 좀 보자.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애가 먼저야. 서윤의 거부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마치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그냥 사라졌어? 민호의 목소리에 억눌렸던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분노와 상처,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호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민호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서 쳐다봤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다온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다온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어요. 민호는 다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온의 눈매, 특히 눈꼬리가 올라간 모양이 민호와 똑같았거든요. 코의 모양도 입술의 두께도 어딘가 닮아 있었죠.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 나랑 닮았어. 민호의 머릿속에서 경종이 울렸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서윤이 떠난 지 6년, 다온의 나이도 6살.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서윤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다온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서윤아, 우리 나중에 꼭 얘기하자. 민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와서 말했어요. 오늘은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퇴원 결정하겠습니다. 민호는 더 있고 싶었지만 근무 복귀 시간이 되어 떠나야 했어요. 떠나기 전 다온을 한 번 더 바라봤죠.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윤이 왜 6년 동안 사라졌는지, 왜 연락 한 번 없었는지, 그리고 다온이 정말 자신의 딸인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혼란이었죠. 결국 민호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내일 서윤을 다시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듣기로 마음먹었어요.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아침 준비를 하던 인숙이 아들을 봤어요. 어제 왜 그렇게 늦었어? 밥은 먹었니? 인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죠. 민호의 부은 얼굴을 본 인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잔 것 같은데.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머니에게 서윤을 만난 걸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어제 서윤이를 만났어요. 인숙의 손에 들린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길을 잃은 아이를 구조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서윤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6살이에요. 그리고 저랑 너무 닮았어요. 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인숙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설마 그 아이가 내 엄마, 제 딸인 것 같아요. 민호의 고백에 인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죠. 인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이라고 속이는 거야. 엄마, 민호가 소리쳤어요. 35년 인생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소리친 건 처음이었죠. 왜 그렇게 서윤이를 미워해요? 6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서윤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윤의 집을 찾아가 돈 봉투를 건넸던 일, 서윤에게 우리 민호가 곧 검사가 되는데 내 같은 집안 여자가 검사 부인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모욕했던 일. 그리고 법조계 명문가 딸들이 줄 서 있는데 내가 감히? 라며 압박했던 일. 하지만 결국 민호는 서윤이 사라진 후 검사 임용을 포기했어요. 충격으로 방황하다가 경찰이 되었죠. 인숙은 그것이 모두 서윤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찬란했을 미래를 그 여자가 망쳤다고. 민호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제 인생인데 왜 엄마가 결정해요? 민호의 말에 인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일 서윤이를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다온이가 제 딸이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민호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출근해야 해요. 늦겠어요. 민호는 급하게 제복을 입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인숙은 식탁에 혼자 남아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지 못한 것도, 이제 와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도 모두 원통했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인숙의 결심은 단단해졌죠. 그 여자를 다시는 우리 민호 곁에 오지 못하게 하겠어. 같은 시간 서윤은 다온과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다온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서윤은 다온을 업고 택시를 탔죠. 엄마,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응, 이제 집에 가자. 다온이 엄마 품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를 만난 것, 그리고 민호가 다온을 의심하는 것.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분식집에 도착한 서윤은 오늘은 가게를 쉬기로 했습니다.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다온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인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이미 서윤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6년 전 산부인과 기록뿐만 아니라 현재 사는 곳, 운영하는 가게까지 모두 파악한 상태였어요. 검은색 외제차가 분식집 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숙은 명품 가방을 들고 분식집을 둘러봤어요. 낡은 간판, 기름때 낀 유리문, 좁은 골목. 인숙의 얼굴에 경멸이 스쳤어요. 인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위층에서 그 소리를 들은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 노크 소리, 6년 전에도 들었던 그 차갑고 단호한 노크였습니다.
서윤은 다온을 방에 두고 내려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인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숙의 눈빛은 6년 전보다 더 차가웠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인숙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 담겨 있었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숙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떡볶이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인숙은 코를 찡그리며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그 아이 민호 딸 맞니?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테이블을 잡고 겨우 서 있었죠. 왜? 대답을 못하니? 그럼 내가 대신 대답해 줄게. 인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6년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죠. 내가 다 조사했어. 내가 6년 전에 아이를 낳은 것도, 그 시기가 민호와 사귄 때와 일치하는 것도.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숙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 제안을 들어봐. 인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액이 적힌 수표였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이 돈을 받고 서울을 떠나. 아니, 한국을 떠나. 그리고 다시는 민호 앞에 나타나지 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전과 똑같았어요. 그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엔 10억. 인숙에게 자신과 다온은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었죠. 싫다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더 힘들어질 거야. 6년 전에도 말했잖아. 내 아버지 정광수 씨 가정폭력으로 정가가 있고 내 어머니는 별거 중이고 그런 집안이 우리와 사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나아진 게 있니? 서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6년 전 인숙이 그 사실을 들먹이며 폭력 전과자의 딸이 검사 부인이 되겠다고 하며 모욕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인숙이 집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리고 이 분식집? 내가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문 닫게 만들 수 있어.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지? 전직 대기업 임원에 지금도 정재계 인맥이 얼마나 많은데. 구청에 한마디만 하면 끝이야.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제발, 다온이만은. 다온이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온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다온이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숙을 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인숙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 순간 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온의 얼굴을 자세히 본 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눈매, 어릴 때 민호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매와 똑같았습니다. 코끝이 살짝 들린 모양도, 입술이 웃을 때 올라가는 각도도, 모든 게 민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죠. 인숙은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35년 전 민호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그때 그 작고 따뜻했던 온기가. 다온이 인숙에게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죠. 할머니, 왜 우리 엄마 울려요? 할머니라는 호칭에 인숙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인숙의 치마를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굳혔죠. 인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이전보다 확실히 떨리고 있었죠. 3일 줘. 3일 안에 결정해. 인숙이 급하게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손녀를, 아니, 그 아이를 더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분식집 문 앞에서 민호와 인숙이 마주 섰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인숙은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핸드백 끈을 꽉 쥐었죠. 서윤은 다운을 뒤로 감싸며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인숙은 턱을 들어 올리며 아들을 봤습니다. 57년 인생에서 늘 당당했던 인숙이었지만 지금은 뭔가 불안해 보였죠. 확인하러 왔을 뿐이야. 그 아이가 정말. 인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온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노랗게 변했어요. 눈 흰자 위에도 황달이 올라왔죠.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다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았지만 다온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민호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인숙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교사 생활을 하며 많은 아이들을 봐왔던 인숙은 다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5분이 마치 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은 다온의 이름을 부르며 뺨을 톡톡 쳤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체온은 차가워지고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다온을 데려갔어요. 1시간이 지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의사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죠. 급성 간부전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해요. 서윤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서윤을 붙잡았어요. 뒤에 서 있던 인숙도 충격을 받은 듯 벽을 짚었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 투석을 시작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간 이식뿐이에요. 간 이식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공여자가 있으신가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미 검사했는데 안 돼요. 조직이 안 맞아서.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죠. 다른 직계 가족은 없나요? 아버지나.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검사받겠습니다. 인숙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민호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안 돼. 너는 안 돼. 민호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민호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죠. 왜요? 이유를 말해요. 인숙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남은 서윤과 인숙은 서로를 피해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그때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가 잠시 의식을 찾았어요. 서윤이 뛰어들어갔고 인숙도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온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엄마. 다온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서윤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다온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거기엔 인숙이 서 있었죠. 아이는 힘겹게 손을 들어 인숙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인숙의 몸이 굳었어요. 그 한마디에 인숙의 철벽 같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인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다온이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고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서윤은 복도로 밀려났고 인숙도 함께 나왔죠. 2시간 후 민호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는데 표정이 놀라워 보였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 정도 일치율은 부모 자식 간에만 나올 수 있는데 의사의 말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의 친아버지시군요.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제 딸입니다. 제가 다온이 아빠예요. 인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의학적으로 확인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6년 전 쫓아낸 것이 바로 친손녀였다는 사실이 인숙의 가슴을 후벼 팠죠. 내가 그때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어요. 서윤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민호가 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왜 혼자 감당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봤어요. 간 이식 수술은 공여자에게도 위험한 수술이었으니까요. 민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환자 상태가 너무 위급해서 내일 아침 첫 수술로 잡겠습니다. 인숙이 아들 앞을 막아섰어요. 인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민호야, 다시 생각해. 간 이식은 위험한 수술이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해. 엄마, 저 아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아니면 누가 살려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인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치면 넌 내 아들이야. 내 하나뿐인 아들인데.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녀도 소중하지만 아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인숙을 압도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요즘은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인숙이 무너져 울었습니다. 내가 6년 전에 그 아이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처음으로 인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술을 앞둔 민호는 병실에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서윤은 다온의 중환자실 앞을 서성였고 인숙은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죠. 인숙은 핸드폰에 저장된 민호의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6살 때 민호의 모습이 다온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미소.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그때 문득 인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서윤의 입장이었다면 혼자서 아픈 아이를 키우며 매일 밤 병원을 전전했을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열나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로 뛰어갔을 것이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었을 것이고 아빠를 찾는 아이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을 것이고 인숙은 처음으로 서윤의 6년을 상상해 봤습니다. 자신이 민호를 키울 때도 힘들었는데 서윤은 아픈 아이를 혼자서 그것도 자신 때문에 아이 아빠에게조차 기댈 수 없었던 거였어요. 내가 그 모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인숙의 눈에서 처음으로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다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니며 응급처치를 했어요. 서윤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제발 우리 다온이 살려주세요. 인숙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픈 아이를 돌보며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하지만 인숙은 여전히 다가가지 못했어요. 자존심이 그동안 쌓아온 벽이 너무 높았으니까요. 인숙은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서윤이 민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미안해하지 마. 내가 아빠니까. 그 말에 서윤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6년 만에 듣는 아빠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가려는 순간 인숙이 다가왔어요. 인숙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민호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민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 진행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어요. 서윤과 인숙은 대기실에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6시간의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두 사람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 시작된 거예요. 수술실 앞 대기실의 시계가 오전 9시를 가리켰습니다. 벌써 3시간째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윤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고 인숙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전화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지금 이 순간 가게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인숙이 처음으로 서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6년 전 임신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어? 인숙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인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6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고 손은 떨렸어요. 어머님이 그때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낡은 반지하 집, 곰팡이 냄새, 그리고 자신이 내민 5천만 원 수표.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민호 씨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하셨죠. 인숙이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며 검사가 될 아들이 그런 집안의 딸과 결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됐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혼자 낳기로 했어요. 민호 씨가 저와 아이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새벽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뛰어다녔던 날들,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울었던 날들, 아빠를 찾는 다온에게 거짓말해야 했던 날들. 인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사과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7년 인생에서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 숙인 적 없는 인숙이었으니까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온 양은 수술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님 쪽에서 출혈이 있어요. 서윤과 인숙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서윤의 다리가 휘청거렸고 인숙도 벽을 짚어야 했어요. 위험한 건가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숙이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우리 민호, 우리 아들이. 인숙의 오열을 보며 서윤도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울었어요.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이 대기실을 가득 채웠죠.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의사가 직접 나왔죠.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여자분은 출혈이 있었지만 잘 처리했고 안정적입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만 아이는 면역 억제제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한 시기예요.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인숙도 의자에 털썩 앉으며 얼굴을 감쌌죠.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8시간의 수술이 모두 끝났습니다. 민호와 다온은 각각 중환자실로 옮겨졌죠. 서윤은 다온의 병실로, 인숙은 민호의 병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고 산소 마스크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죠. 저녁 6시 민호가 먼저 의식을 찾았습니다. 인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민호야, 엄마야, 정신 들어? 민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민호는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보다 아이가 먼저였어요. 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빠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밤 9시 다온도 잠시 눈을 떴어요. 서윤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온아, 엄마야. 잘했어, 우리 다온이. 다온의 시선이 옆 병실을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호가 누워있는 게 보였죠. 그때 인숙이 다온의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놀라서 인숙을 봤어요. 인숙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도 다 지워져 있었죠. 인숙이 다온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인숙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죠. 다온아.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온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그 순간 인숙의 마음속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 부정하고 거부했던 이 아이가 자신의 진짜 손녀라는 걸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인숙이 서윤을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인숙의 입술이 떨렸죠. 미안하다. 57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사과였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놀랐고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내가 6년 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지도. 인숙의 고백에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온이 병은 선천적인 거예요. 두 사람은 다온의 침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6년간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완전히 용서하고 화해하기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다온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경고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뛰어왔죠. 거부 반응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서윤과 인숙은 복도로 밀려나왔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기도였죠. 제발 우리 다온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민호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지만 민호는 다온의 병실로 갔습니다. 민호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다온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다온아, 아빠야. 힘내.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기적처럼 다온의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서윤, 그리고 인숙. 6년 만에 다시 만난 세 사람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운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운이 먼저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빛도 또렷해졌죠. 민호는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운의 병실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서윤이 잠시 분식집에 다녀온 사이 민호와 다운이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다운은 침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호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다운이 그린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야기였죠. 다운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다운이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민호를 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호는 다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죠. 다운아, 사실 아저씨가, 아니, 내가 너의 진짜 아빠야. 다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민호를 바라봤어요. 놀라움과 혼란이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진짜 아빠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응, 미안해. 이제야 와서 6년 동안 다운이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다운은 한참을 말없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왜 이제 왔어요? 나보기 싫었어요? 그 순진한 질문에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다운을 안으려다가 수술 부위가 아파서 멈췄어요.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다운이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도 사정이 있어서 말하지 못한 거야. 다운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멀리 있다고 했는데. 그래, 멀리 있었지. 하지만 이제 찾았잖아. 이제 영원히 다운이 곁에 있을게. 다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살 아이도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마다 부러웠고 운동회 때 아빠 없는 게 슬펐던 거죠. 정말 이제 안 가요? 민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약속해. 평생 다운이 곁에 있을게. 아빠가 맹세해. 다운이 조심스럽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호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35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아빠라는 호칭이었어요. 민호는 다운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우리 다운이, 아빠 딸. 부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6년의 공백을 메우는 눈물이었어요. 다운이 민호의 품에서 물었죠. 아빠,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랑 다운이랑 아빠랑 다 같이 살 거야. 다운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민호와 똑같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다운이 민호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진짜 아빠래요. 다운의 밝은 목소리에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서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인숙도 병원에 왔어요. 다운이 민호를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은 인숙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손녀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다운아, 이제 아빠 생겼으니 좋겠네? 다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숙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인숙이 다온을 안으며 서윤을 받습니다.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어요. 오히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서윤아. 인숙이 처음으로 서윤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서윤이 놀라서 인숙을 봤죠. 6년 동안 혼자 다온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정말 미안했어. 인숙의 사과에 서윤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이제 진짜 우리 며느리 해줄 거지? 인숙의 인정에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안정적으로 회복했습니다. 민호는 다온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그려주고 6년간 못했던 아빠 역할을 조금씩 해나갔죠. 인숙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야. 너도 다온이도 다 내 가족이야. 서윤이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난 봄날 아침, 문정동 골목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분식집은 오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가게 한쪽에서는 민호가 김밥을 마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다온은 옆에서 단무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민호의 손놀림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김밥이 터지기 일쑤였고 재료가 한쪽으로 쏠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경찰 일을 쉬고 있는 동안 민호는 매일 분식집에 나와 서윤을 도왔습니다. 아빠, 김밥이 또 터졌어요. 다온이 깔깔 웃으며 민호를 놀렸어요. 민호가 딸의 코를 살짝 잡으며 장난쳤죠. 우리 다온이가 아빠보다 잘하네. 나중에 다온이가 가게 물려받아야겠다. 서윤이 떡볶이를 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6년 동안 꿈꿔왔던 모습이었죠. 아빠와 딸이 함께 웃는 평범한 일상.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틈에 인숙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인숙의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예전과 달리 인숙의 표정은 부드러웠고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온아, 할머니 왔어. 인숙의 목소리에 다온이 뛰어나왔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죠. 할머니, 오늘도 선물 가져왔어요? 인숙이 봉투에서 새 옷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였어요. 다온의 눈이 반짝였죠. 우와, 예뻐요. 인숙이 다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이것도 받아. 너도 좀 새 옷 사 입어야지. 인숙이 건넨 봉투 안에는 서윤을 위한 옷도 들어 있었어요. 서윤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인숙은 단호했죠. 며느리 예쁘게 입는 게 시어머니 기쁨이야. 받아.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인숙의 변화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 차갑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해질 수 있다니. 저녁 무렵 네 사람은 함께 근처 놀이터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다온이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윤이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서윤아, 6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네. 민호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어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민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서윤,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엔 정말로 영원히.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어요. 응,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
민호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마치 6년을 기다린 것처럼. 다온이 그네에서 뛰어내려 달려왔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해요? 민호가 다온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결혼식도 하고 다 같이 한 집에서 살 거야. 인숙도 일어나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인숙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죠. 늦었지만 축하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일주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다온이 화동을 했고 인숙이 주례를 섰죠. 결혼식이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지는 않지만 세 사람이 살기엔 충분한 아파트였죠. 다온은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같이 책 읽어요. 다온이 민호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갔어요. 벽에는 다온이 그린 가족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죠. 엄마, 아빠, 자신,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호가 다온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동안 서윤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인숙도 와서 도왔죠. 두 여자는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윤아, 분식집은 계속할 거야?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곳이 다온이랑 둘이서 버텨온 곳이라서요. 새벽에 아픈 다온이 없고 병원 갔다가 또 아침 일찍 문 열고 그 떡볶이 냄새가 우리 삶의 전부였어요. 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6년간 그 좁은 분식집이 모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가게 리모델링이라도. 어머니, 그대로 두고 싶어요. 다온이가 아빠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니까요. 민호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파출소로 뛰어갔을 때 앞치마에 고춧가루 묻은 것도 모르고 갔었어요. 알아. 그때 너무 예뻤어. 민호의 고백에 서윤이 얼굴을 붉혔어요. 6년 만에 봤는데도 여전히 내가 사랑한 그 서윤이었어. 조금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다온이를 안고 우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어. 인숙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몰랐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혼자서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무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다온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현관에 섰습니다. 이제는 민호가 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아빠와 처음으로 함께 가는 등원길이었죠. 아빠, 우리 반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아빠 경찰이라고. 다온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민호가 웃었어요. 그래, 마음껏 자랑해. 두 사람이 나간 후 서윤은 창문으로 부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온이 아빠 손을 꼭 잡고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인숙이 커피를 들고 서윤 옆에 섰습니다. 보기 좋네. 저둘. 네, 어머니. 서윤아, 고마워. 민호한테 다온이라는 선물을 줘서, 그리고 나한테도 이런 행복을 줘서. 인숙의 진심 어린 말에 서윤이 인숙의 손을 잡았어요. 두 여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어요. 다온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민호도 일상으로 돌아갔죠. 주말마다 네 사람은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바다. 6년 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어느 여름날 해수욕장에서 다온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도와주고 서윤이 사진을 찍었어요. 인숙은 파라솔 아래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엄마, 아빠, 할머니, 다 같이 사진 찍어요. 다온의 부름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죠. 해가 지는 바닷가에서 다온이 두 손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맞지? 민호와 서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럼, 진짜 가족이야. 인숙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졌어요. 길고 아픈 이별 끝에 찾은 진짜 가족.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할 수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년의 눈물과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었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보다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네 사람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계속 바뀌겠지만 이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그만큼 더 단단하고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두 사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결국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검사라는 화려한 미래보다 소중했던 사랑, 10억이라는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손녀의 생명, 그리고 자존심보다 중요했던 용서와 화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자식을 위한다며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랑한다면서 떠나보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운했던 며느리에게, 섭섭했던 시어머니에게, 오해로 멀어진 가족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미안했다, 고마웠다, 그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하지 못한 사랑, 전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화해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